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미국이 이례적으로 3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며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습니다. 자,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에서 3.25%로 올라 한 달 만에 다시 한국 금리를 크게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이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한미 간 기준금리 재역전, 부동산 시장 파장은입니다. 자, 미국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과 더불어서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금리가 상단이 이제 3.2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는 아시는 대로 이제 밟아 나갔고요. 근데 사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사실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시장에서 예상과 벗어나서 심각한 어떤 긴축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제는 깜짝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달러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강달러 현상 지속 속에서 모든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가 기록을 하면서 이 환율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매파적이어서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로 반응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이런 FOMC 회의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또 올렸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75%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강달러 한마디로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네. 또 그 주요 또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좀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네. 자, 교수님, 우리나라도 일단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느 선까지 인상을 해야 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가요? 근데 저는 하는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실언이라면 실언을 저는 했다고 봐요. 예. 뭐라고 했냐면 한 달 전서부터 우리는 미국 금리 올리더라도 미국만큼 못 올린다. 베이비 스텝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미국이 0.5를 올릴 때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0.25 올려도 문제인데 0.75를 두 번이나 올린 상황에서 아마 하는 총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실수다 이게. 물론 엊그저께 변명을 하긴 했어요. 아, 미국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리니까 뭐 우리도 좀 앞으로 베이비 스텝보다는 더 올리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하는 총재가 그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지금 환율 불안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번에 0.75를 올린 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4.5까지 올리겠다.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2달, 4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미국이 4.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전 금통위원들이, 미국의 금통위원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3.25인데 4.5까지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2달 동안 1.25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을 더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계속해서 0.25나 0.5 올릴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연말 되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은 1%가 넘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불안의 가장 핵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환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한국은행이 긴급금통위원회를 열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는 금리 역전을
가능한 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거다라고 운만 띄어져도 저는 외환시장에서 최소한 한 30원 정도는 금방 가라앉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봐서 한국은행에 말하자면 기준금리에 대한 실언이 지금 상당히 불안을 가져온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한국은행 총재의 실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근데 결과 예상치 못했겠죠. 네.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는데, 자 지금 그 미국 금리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4.5%까지. 네. 중요한 건 내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어떤 추세로 올라갈지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는 점도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는 긴축의 강도가 굉장히 세질 것이다라 보고 있고, 아까 나온 것처럼 연말까지 4.5% 올릴 거고요. 내후년까지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내후년에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올 것이냐, 그게 내년 말이냐 아니면 내후년이냐 이걸 봤었는데 더 길어질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발작을 좀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에서 나오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아니 부동산 경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실 텐데, 일단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수가 좀 위축이 됩니다. 아무래도 쓸 돈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된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면, 경기 침체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선행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먼저 직격탄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부동산 시장은 이제 환율의 변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이 영향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국의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그다음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평론가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부동산 등의 어떤 자산 네. 가격이 조정을 불가피하고요. 네, 또한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역별, 단지별로 틀리긴 하겠지만은 뭐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는 지금 떨어져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주택 가격 하방 압력 얼마나 더 커질까요? 제가 오기 전에 2019년 말을 100으로 놓고 예. 7월 또는 8월, 이게 이제 통계가 실거래가는 7월 거밖에 아직 안 나와갖고 7, 8월에 그거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9년 12월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132예요. 132. 그러니까 네. 한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30% 이상 올라갔죠. 충분히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KB에서 내는 매매가도 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19년 12월을 100으로 놨을 때 132.6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몇 달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9년 그러니까 19년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야제에 해당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올랐다라고 봐서 당국에서는 아직도 거품이 좀 있다, 좀 빠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전기비 통계로 보면, 전월달 통계로 보면 마이너스로 들어온 게 한 달, 두 달 정도더라고요. 월별 자료로 보면. 주별로는 뭐 좀 길지만, 따라서 당국에서는 좀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네, 말씀하셨던 네,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더 빠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라고 하는 지난 이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너무 빠지기 전에 정부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빠지는 거다, 워닝을 좀 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그 관계자들은 아직도 좀 더 빠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나 1%포인트 올리고 내년에도 또 미국이 올릴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리면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한 1.5% 정도 더 올라가서 기준금리 자체가 2.5에서 3.5 내지 4가 돼버리면 대출금리는 대부분이 두 자리 숫자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주택가격은 지역 불문하고 뭐 몇 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이거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사회적인 문제. 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뭐 우리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뭐 연끌족도 있고 뭐 주담대 대출, 신용대출도 끌어서 쓰고 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점 얼마나 더 그 악화되고 가계대출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약 절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고 약 절반 정도가 중소자영업자들의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금하고 이제 주택대금인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LTV가 50% 60%라고 하더라도 즉 집값이 30% 정도 더 떨어져도 자산 손실은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20-30%만 떨어지면 야 이거는 깡통이다 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던진다고. 예. 그럼 아니 그러니까 대출금을 안 갚아버리는 거죠. 집 너가 마음대로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내버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금융기관으로 전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진짜 건전한 마음으로 조금 부담이 되지만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4억에 샀는데 2억을 빌렸는데 아 이게 3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1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집을 산 사람들의 심적인 고통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그 숫자가 1, 20만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쯤 국토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면 뭔가 어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운을 띄워줘야 이게 살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조만간 바닥을 찍겠구나 할 텐데 지금은 자유낙하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아예 돈이 있어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떨어지고 보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더 불안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주택 가격이 뭐 전월비로 몇 달 안 떨어졌지만 더 떨어지면 정부는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겠다 하는 신호를 좀 주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안정화 방안까지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피부에 다가오는 네. 이제 그 이자 부담, 네.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일 텐데 이런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연계했을 때 네. 과연 무섭게 지금 이제 환율은 오를 것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과 그리고 서민들의 어떤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쫓아가서 오르게 됩니다. 지금의 시중 금리요, 9월 말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6%, 뭐 연말 가서는 뭐 8%짜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거의 한 70% 다 넘어가신 분들인데 그렇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기로 있으면 이제 주담대 금리 오르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채권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담대 금리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 특히 이제는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쓸 돈이 그만큼,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되고 쓰고 싶은 거 못 쓰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책 자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물론 좀 기준이 좀 까다롭지만은 해당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정책 자금 같은 것들 꼭 활용해 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첫 번째 이슈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달 반 만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규제 완화 시그널입니다.
자, 국토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자,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에서 주택 거래 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달라지는 거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LTV가 70%까지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제는 DTI도 한 60%까지 이제 상향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좀 가능해질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10억 초과 아파트들도 이제 대출이 좀 가능해지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주택에 대한 증빙 자료 이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LTV 한도가 70%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취득세 부분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양도세 중과 부분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세제 변화도 이제는 모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번에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파주, 그 다음에 동두천시, 안성, 양주, 평택 여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또 빠져나갔다는 것도 제외시켰다는 제외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빠지긴 하셨는데 빠지긴 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지역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쪽은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좀 사라지게 되고 세금 부분도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줄 것이냐, 정부의 의지대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출이 계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따라서 사실 분들, 아니면 내가 신규로 또 주택을 매매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자 부담에 대한 상당한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의 해제에 따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요 내용을 제가 그 대본을 받으면서 교수님하고 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일전에 우리가 이 방송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회에 통과할 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다 해제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달 전에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분 해제시키고, 현재로서는 2달 만에 지금 지방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을 규제적으로 다 해제시켰습니다. 수도권은 일부만 해제시켰고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실종된 거래량도 없는 상태고 한 상태에서 이 침체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전부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때요? 교수님 예전 의견하고 동일합니까? 당연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첫째요. 지금 거래가 아마 당군일의 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거래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저조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는 투기 과열 지구를 설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 가격의 과열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부가 좀 신속하게, 아니 그 규제를 할 때는 되게 신속해요. 근데 이걸 해제할 때 왜 그렇게 굼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 해제하고요. 네. 당장 해제하고, 전 당장 해제해도 주택 가격이 절대로 저는 과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 몇 달 뭐 주택 가격이 전혀 그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주택 가격을 더 이상 크게 떨어지는 거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도 뭐래 되게 핀셋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꼭꼭 집어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치는 조금 서툴렀다. 그 시장을 너무 지금 안이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해제할 때 전국의 그 지정을
해제, 전국 해제 대한 게 해제하고 찬성하신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꿈틀대는 데가 있으면 그때 또 핀셋 좋아하니까 그때 가서 핀셋으로 하면 되는데 예. 그냥 전국을 거의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해놓고 이렇게 이게 주택 시장이 과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미적대는 거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수도권, 서울 지역 전체를 다 해제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아직까지 서울의 메인 지역들, 수도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와중 속에서 현 정부가 과연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세종 지역까지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깔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정부가 아직은 집값이 더 빠져야 된다라는 이제는 그 기조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심리는 사실 수도권 지역은 좀 살아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를 좀 봤습니다. 일단 세종을 제외하고 나서 전 지방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제는 규제를 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루 만에 이제 매물이 아파트 거래 건수로 본다 그러면 6천 건의 매물이 사라졌어요. 그 걷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규제가 해제되니까 이거는 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진짜 봤더니 한 6천억 건의 전국 아파트가 매물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서울 수도권만 좀 몰아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상관없잖아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까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여기서 아무 상관은 없거든요. 이번 정책에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주택을 좀 규제 완화해뒀다. 이거 나오자마자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조금씩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럴까라고 본다 그러면 규제 완화가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은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까지 규제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정 대상 제약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에서 풀어준다 그러면 일단 대출이 풀리거든요. 대출 문제가 좀 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해소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그걸 알아서 아마 서울 지역의 수도권은 지금 안 건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아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사실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살고요. 건설 경기 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다 언젠가는 규제를 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 지역 규제 지역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저는 뭐 언젠가는 될 것인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도 뭐 동일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일단 침체가 길어지면 뭐 지금 당장에 풀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침체가 길어지게 되면 수도권 지역도 서울 지역이나 규제가 완화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수치상으로 2021년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가장 많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아까 말씀인 19년도부터 계속 올랐다. 17년도 올라오긴 했지만 전초전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그 전 정부에서 26번, 27번 정도의 계속적인 과열되다 보니까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못 잡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집값이 20%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계속 또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1년 만에, 1, 2년 만에 어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2017년서부터 한 5년 지났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산불처럼 불붙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는 총재가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던 게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공급이 문제였다. 그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공급만 느리면 이거 잡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규제 다 풀어도
저는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된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될 거다. 왜? 지금 매물을 갖다가 지금 다시 거두는 사람들은 올라갈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거두었는데, 아니 뭐 매매가 있으려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금리가 높아서. 저는 그래서 이 규제 조정 지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방법으로 대출 옥죄고 세금 물리고 이런 방식은 왜 생겼냐 하면 너무 저금리 때문에 불이 붙어서 생긴 건데, 저금리가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그거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금리 올려서 시장 죽이지, 규제 때문에 시장 죽이지, 시장을 두 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생기를 제대로 살려서 국가 경제에 건전한 어떤 그런 기여를 하는 산업으로 바꿈을 하려면은 일단 금리는 세계 추세에 따라 올라가 주니까 불필요한 이 공무원들의 이 권력 행사, 이 규제 행사를 저는 과감하게, 그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아닌가요? 자유, 그 다음에 시장,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왜 국토부 사람들 아직도 그 규제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옥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금리가 오르는 이 시점에서는 네. 규제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몇 달째 지금 상당수 분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 아주 해지하기 좋은 시점이죠 지금. 저는 그래서 서둘러 이거 해서 주택 시장의 그 절벽처럼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우리 국민들도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래야 건전한 매매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병폐스러운 규제 조정,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투기 과열지구 조정 같은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이런 이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주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고 봐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규제 지역 해제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절벽 넘어 거래 멸종,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내 매매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거래 회전율이 지난달 9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거래 회전율이 과연 뭐고, 네. 그 주요 내용과 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그 법원 등기정보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집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래서 등기 정보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집합 건물 거래 회전율이 0.39% 이렇게 나왔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0.39%면요. 그러면 이제 만 건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 39건 거래된 거거든요. 0.39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0.39%가 나왔다는 건 정말 역대 최저의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역대 최저로 본다 그러면 두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거의 지금 만 건 중에 39건이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올해 7월에 주택 매매 건수를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3% 정도 줄었고요. 이거를 누적으로 봤거든요.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을 봤더니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46% 감소됐거든요. 작년도 사실 거래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거보다 더 빠졌다. 그러니까 거의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빠지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 뭐 급매물 정도만 지금 소화되고 있거든요. 정말 초급매. 양도세 부과 중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5월 9일까지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팔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매물을 이제 급하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초급매만 사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반적인 거래겠느냐. 정말 하향 이게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거래 절벽 현상은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멸종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자,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19% 떨어졌는데요. 자,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자, 교수님,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더 갈까요? 왜 떨어질까요? 저는 왜 떨어질까를 보면 저는 거기 답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떨어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첫째, 금리 계속 올라가죠. 예, 예. 경기 계속 안 좋죠. 그 다음에 그 시장 거래 자체가 공급하는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나 지금 내놔갖고 손해 보지 말자.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장 여건도 되게 안 좋은데다가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게 지금 크게 지금 좌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빨리 국토부가 빨리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지금 사람들이 다 규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국회가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잖아요. 예, 예.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게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이런 불확실성을 저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 조정지구라든지 투기과열지구는 여건이 충족이 되면 빨리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은 국가의 건전한 그 경제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빨리 해줘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불확실성을 저는 제거해 주는 게 현재서는 가장 중요하다. 불확실성. 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4개월, 5개월 됐는데도 뭐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저는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주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네. 그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자, 아파트 가격이 매주 거듭할수록 네.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네네.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주간 아파트 동향을 좀 본다 그러면 사실 주간마다 이제 어느 정도 변동폭 오르냐 내리냐 봤을 때 5월달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9월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프가 너무 가파라요. 이게 그렇죠. 하락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기가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0. 주간입니다. 전주보다 0.19% 빠졌고요. 서울은 0.17% 빠져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좀 많이 빠집니다. 0.23% 전주 대비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본다 그러면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져요. 그런데 이제 연수구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지금 전주 대비해서 0.36%씩 지금 매주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규제정에서 좀 풀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급격한 기울기로 빠지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더욱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뭐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분명히 금리를 또 급하게 올릴 겁니다. 미국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이러한데 이제 빅스테 한번 나오고 뭐 빅스테 이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부동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 말 뭐 내년까지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자, 역대급 빙하기라는 표현할 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런 와중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네. 활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집회상. 이런 뭐 가격이 낮아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됐어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 이번에 그 7월 달에 이제 빅스텝 단행한 다음에 7월 이후부터 빅스텝 단행하고 7월 이후부터 봤을 때에 한 신고된 거래 건수가 한 1,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이게 4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거래에서 봤을 때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의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러면 확실히 실수요자들은 탄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금리 상승이란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실수요자인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사회 초년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데 자금 여력이 없거든요. 대출 받습니다. 그럼 대출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책 자금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인데, 근데 이 규제 상한선이 있죠.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디딤돌 대출 5억 원 이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봐야 돼요, 일단. 그래야지만 내가 싼 이자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자금 한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플러스 2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해요, 중과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 그러면 함자를 판다 그러면 뭘 팔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 놔두고 중저가 아파트 먼저 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이제 먼저 매도 시장에 내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이제는 매도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또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거래 절벽 현상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앞으로 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하락 그래프를 보면 가파르게 기울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시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매매 건수가 전체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미비하고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래 절벽에 있어서 현 하락장의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걸 100으로 놓았을 때 지금 현재 7월 8월 달에 그 시세가 30% 40%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 뭐 0.3, 0.4 빠지는 게 보통 0.1 내외인데 이게 0.34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한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가 한 6개월, 7개월 지속이 되면 그건 진짜 우리가 그 경악할 일이지만 좀 더 지켜보자. 전 지금도 이제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아서 그 크게 지금 과민하게 그 행동할 것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그 규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규제 조치들을 빨리 해제해 주는 게 시장을 정상화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는 꼭 필수 조건이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이해하고 자유, 그다음에 공정, 상식에 맞는 저는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서 규제 빨리 풀어주고, 대출은 모르겠어요. 대출은 사실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빌려가세요라고 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택가 계속 떨어지면. 그런 면에서 일단은 첫 단추는 규제를 풀어주고 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규제를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라고 또 한번 강조하셨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송파구에 잠실 S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자, 전용 면적 국민평수 84제곱미터 형이 지난달 31일에 19억 5천만 원에 20억 선이 내려간 거래가 나타났어요. 네네. 자,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에 거래했던 거랑 비교하면 1년도 안 돼서 한 7억 5천 정도가 빠진 건데, 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락장에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똘똘한 거에 대한 어떤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강남 송파구도 사실 뭐 똘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4구인데, 과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제는 좀 퇴색해진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기준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4구, 그러니까 송파까지 포함해서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빠진 거래세가 나왔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반화된 가격인지 시세인지 아니면은 특수한 경우인지는 좀 뜯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확실히 그 선도 KB 선도 지수를 본다 그러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지수가 뭐냐 그러면 상위 50개 단지를 이제는 비교한 건데 이게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7월 봤더니 이제 내림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한 0.72% 좀 하락하면서 대장주 아파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통계를 본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들도 힘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제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채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대형 평수로 넓혀 본다 그러면 대형 평수는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통계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엘스 아파트 말고요.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월 거래가요. 22층인데 84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형 평수입니다. 222제곱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대형 평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4억 원에서 최고가 또 찍었고, 그다음에 현대 1차, 압구정동 현대 1차 아파트도 이제 7월 달에도 같은 거래가 됐는데 80억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거래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번잡할 수 없는 이런 초대형 아파트, 그다음에 강남구역에 있는 이런 똘똘한 한 채들은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르면 올랐지 사실 시세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똘똘한 한 채, 예를 들어서 국민 편형의 뭐 송파라든지 강남 지역에 있는 한 10억 원대 후반 쪽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좀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차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는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차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는 조금 먼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닐까.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역을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 평수. 같은데 그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아까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 국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현재 지금 장기국채, 네. 장기국채가 지금 4%대가 이자가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가 30억대 아파트예요. 네. 확정금리로 4%대의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을 따박따박 받는 국채하고 네네. 강남구에 30억짜리 아파트하고 투자를 했을 때 10년 뒤에 내가 그만큼의 이자를 받을 만큼의 가격이 올라가겠느냐라고 네네. 했을 때 그 불확실성. 네. 현재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국민들의 마음들은 사실 모르죠. 근데 이제 저라면은 저는 부동산 투자합니다. 부동산에.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게 사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단기물이 쫓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금융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데,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금리가 높아질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금리를 언제 고점 찍고 내려오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나왔어요. 정부가 이게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대요. 근데 인기가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언젠간 금리 떨어질 텐데, 언젠간 다시 금리 하락기가 올 텐데 지금 이거 고정으로 묶어두면은 나중에 되면 지금 손해거든요. 이게 고정 안심전환 대출이 4%짜리니까 3.7에서 4%니까 그거보다 금리가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으로 본다 그러면 언젠가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지금 뭐 채권 투자에서 이 수익률보다 저라면은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저라면은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제가 보기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동일한 질문인데요. 30억 정도를 국채에다가 현재 넣게 되게 되면 10년 뒤에 이자가 한 10억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30억을 가지고 강남권에 있는 30억의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그 10억에 이제 불확실한 거죠. 10억이 이상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국채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국채입니다. 국채입니까? 네. 그 아까 30억, 뭐 40억이든 100억이든 마찬가지지만 연 4%? 4.3%? 4%라고 잡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4%를 잡고 10년이면 복리까지 합하면 50%예요. 거의. 그러면 30억을 넣으면 15억이 네. 나오는 거죠. 물론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세금 18%긴 하지만
저는 그게 낫다. 30억 아파트는 일단 10년 지나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30억 아파트를 묻어두는 거하고 3억짜리는 차원이 틀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고가주택은요, 돈 걱정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올라가야만 자기의 어떤 위신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다르긴 한데 저는 4% 10년 저는 국채로 갈 겁니다. 확실한 국채. 우리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아니냐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대본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거예요. 현 정부의 여당, 정부의 일단 정부 우리 관계자인 국토부 장관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는 현재 집값은 아직 거품이 많다. 더 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그 시장에다 시그널은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더디게 가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과연 어디까지 빠져야지 정확한 뭐 퍼센티지까지 얘기 나왔어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의 방향성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가면서 지금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감정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칫 뭐 부동산 완화 정책을 푼다, 뭐 부양책을 낸다 그러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얘기도 하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주의적으로는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 지금 정책상 나온다고 보면은 시장으로서 확 풀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같은 여당이죠. 이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것만 좀 부각이 됐는데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 뒤에 이야기가 공감을 하지만은 일단 시장의 공공성 이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 더 늘려가면서 이제는 그거 가면서 이제 공공성을 더 지켜나가겠다는 얘기를 후에 바로 이제는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의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친화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100% 열어두고선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아마 국민의 그 목소리를 아마 들으면서 감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타이밍을 놓칠까 봐. 타이밍. 예,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다 지금 뭐 망가진 다음에 뭐 정책 내려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인 출신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의 얘기만 딱 듣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체에 대한 해제는 없다.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국토부의 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내후년 4월이면 총선이 있어요. 네. 총선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경제는 내년에 다 일어나요. 경제 성장이든 주택 가격이든. 만약에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로 주간 단위로 빠지면 내년 6월쯤 되면 상당폭 주택 가격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실패 요인이 된다. 즉 문재인 정부는 너무 올려서 탈이지만 이 정부는 너무 떨어뜨려서 탈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주택 가격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최상의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으로 1, 2년 가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계속 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조경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 조경태 의원하고는 다른 건 다 의견이 다른데 저 부분은 시장 맡겨둬라. 규제 빨리 풀어줘라.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없애야 되겠지만 그건 너무 조금 이르니까 일단은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투기적인 요인이 일어나면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좀 발빠르게 움직여줘라. 저는 국토부가 너무 굶뜬 것 같아요. 그래, 좀 전에 지금 조경태 의원의 그 발언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21일 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된다. 네.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역효과 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대선 특집에서 네. 제가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고 했던 내용의 주된 내용 같은데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틀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장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는 풀지도 마라. 놔두면 된다, 지가 알아서. 라고 할 수 있는데 협의적인 내용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간섭은 하되 모든 걸 다 풀고 냅둬라. 라고 하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경태 의원 말 중에 제일 핵심이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세금에다 여러 가지 규제다 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협의의 해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냥 정부가 가만 놔두면 되고 정부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소득자가 주택에 있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가의 양질의 주택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서 그분들에게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게 그게 전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아니 뭐 평당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게 뭔 상관이 있나요? 자꾸 우리가 그 강남의 일부 지역의 아주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보고 계속 배 아파가지고 그 복통약을 드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그러면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이 20호짜리가 1000억이 되면 그 규제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주택 시장이 너무 잘 사는 사람 일부 특권 계급의 주택 가격에 너무 그냥 뚜껑이 열리셔갖고 한 것이 저는 모든 문제 화근이 되었다. 저는 그래 봐서 제가 바라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치했던 그 조치들을 전부 원상으로 가져가는 것. 원상복귀하는 것. 전 그러기만 해도 전 주택 시장이 매우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조경태 의원의 얘기에 즉슨 네. 원상복귀 시켜서 시장에다 맡겨라 네. 라고 지금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지금 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론적인 건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좀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또 풀어버리면 또 부동산 지금 매수 심리는 역시 살아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내가 투자해서 손해를 볼까 봐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만 들면 지금도 돈 싸들고 들어가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는 완화 정책을 완벽하게 시장에 던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인 거는 하향 안정화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는 급격하게 지금은 좀 너무 그래프가 급하게 내려가서 이제 문제인 거고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아마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화로 가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규제 정책을 좀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조정지역 풀어준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변화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 풀어줬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풀 가능성도 여지 남겨놨다. 왜냐하면 안 푼 적도 있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지는 좀 남겨놓은 상태라서 상황 보면서 조금씩 이제 규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규제 완화 부분, 세제 혜택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우리 휘발유가 막 비싸지니까 정부가 그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어떻게 내렸어요? 유류세 찔끔 내렸잖아요. 이번에도요 찔끔 해제한 거예요. 2주 전에 할 때 그냥 확 해버리지. 눈치 보고 말이에요. 저는 보나마나 아마 한 2달 내로 세종하고 서울의 그 중요 지역, 특별히 그 민감한 지역을 빼고는 저는 조정지구 다시 해제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굶든지 모르겠어요. 이 공무원들의 특징이에요. 과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항상 해결이 덜 떨어지는 이유가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저는 원희룡 장관은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절벽 너머 거래 멸종인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재동 교수님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해왔던 피로감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내려갈 법도 하다 싶지만 그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인데요. 지금이야말로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움직임까지 저희 월간 부동산을 통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